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탐구하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수성의 대가입니다. 사기 해경 간우자 연표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한 제국 엘리트 구조가 어떻게 질적으로 변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에서 한 제국 초기의 공신 집단을 왜 고조공신우자 연표와 해경 간우자 연표라는 두 개의 표로 의도적으로 분리했을까요? 본 연구는 이 분리 편찬 행위 자체를 한 제국의 질적 변천을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인 역사 서술적 장치로 규정합니다. 두 표는 각각 창업과 수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시대 정신을 대표합니다. 고조공신표는 한해 창업이라는 단일하고 영웅적인 과업을 완수한 143명의 완결된 명단입니다. 이 명단의 압도적 다수인 96.5%는 창업 군공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수렴됩니다. 반면 해경간우자 연표는 해제부터 경제, 무제 초까지 제국이 수성 국면에 진입하며 새롭게 등장한 엘리트들의 진행 중인 명단입니다. 창업이 완료된 후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가치와 집단이 권력의 정점에 진입했는지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인 셈입니다. 문경지치라는 전통적 평가는 당대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표의 데이터셋은 당대가 실제로는 구엘리트와 신엘리트 간의 주도권 다툼이 가장 치열했던 구조적 갈등기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영상은 수성 엘리트를 창업 군공이 아닌 다음의 4가지 사유로 열후에 봉해진 집단으로 엄밀히 정의합니다. 첫째, 황후 및 태후 가문인 외척관계. 둘째, 승상, 어사대부 등 고위 관료의 행정 공로. 셋째, 내란 진압이나 흉노 방어와 같은 신규 군공. 그리고 넷째, 유씨 황실 종친입니다. 본 연구는 해경간우자 연표에 등재된 해제, 문제, 경제 시기의 신규 봉우자 전원 총 127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제 시기 28명, 문제 시기 76명, 경제 시기 23명입니다. 각 인물의 봉우 사유를 사기 및 탄서의 교차 검증을 통해 추출하고 이를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정량화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모듈, 수성 엘리트의 DNA 분석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문경지치 시대에 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해경간우자 연표의 시계열 분석은 여루라는 국가공인 엘리트의 자격이 시대별로 급격하게 변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제1변동기 해제와 여후 집정기입니다. 이 시기 신규로 봉해진 여루는 총 28명입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8명 중 무려 20명이 여씨 일족, 즉 외척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시기 신규 엘리트의 71.4%가 오직 황실과의 사적인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봉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인척 등용을 넘어선 한 제국의 근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고조 유방은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고 공이 없으면 후가 될 수 없다는 백마지맹을 통해 제국의 공적 시스템, 즉 능력주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후의 조치는 이 공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제국의 공적 시스템을 황후의 사적 시스템으로 전유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사마천이 이 20명의 명단을 표의 서두에 배치한 것은 수성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 외척 문제임을 명확히 설정한 서술적 장치입니다. 제2변동기 문제 즉위입니다. 여씨 외척 세력이 주살되고 문제가 즉위하면서 엘리트 구성은 다시 한번 극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문제 시기에는 총 76명의 신규 여루가 봉해졌는데 이 중 가장 주목할 집단은 고위 관료입니다. 승상, 어사대부 등 고위 행정직을 역임하며 행정 공로를 인정받아 봉우된 인물이 30명에 달합니다. 이는 문제 시기 신규 엘리트의 약 39.5%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러한 관료 엘리트의 발명은 문제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조공신 집단이 여씨를 축출하고 자신을 황제로 옹립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황제조차 교체할 수 있는 고조공신들의 힘과 제국을 사유화하려 했던 외척의 위험성을 동시에 견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창업 군공도 외척 관계도 아닌 행정 실무와 황제에 대한 충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3의 세력, 즉 관료 집단을 의도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통치 이념을 군사 연합체에서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로 이동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3변동기 경제 시기와 위기의 전조입니다. 경제 시기에는 총 23명의 신규 여루가 등장합니다. 이 중 11명은 후술할 5초 7국의 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난이 발발하기 전에는 약 12명의 신규 봉우가 있었으며 이는 문제 시기의 정책을 계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조조를 중심으로 한 삭번 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 제후왕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으며 이는 곧 수성시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 테스트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모듈, 창업과 수성의 비교 분석입니다. 핵심 질문은 권력 기반이 군공에서 외척 및 관료로 이동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입니다. 해경간우자 연표의 데이터는 고조공신표의 데이터와 정량적으로 비교할 때 한 제국 엘리트 구조의 질적 변화를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먼저 창업의 기준, 고조공신표의 순수성입니다. 이 표에 등재된 143명의 공신 중 일부 병참 지원을 제외한 138명,
즉 96.5%가 진나라 및 항우와의 전쟁에서 직접적인 군공을 세운 인물들입니다. 고조공신표의 봉우 기준은 창업군공이라는 단일한 척도로 수렴됩니다. 외척이나 관료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이는 한 제국이 본질적으로 군공 수혜자들의 연합체로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수성의 기준, 해경간후자연표는 그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신규 봉우자 127명 중 창업 군공을 사유로 봉해진 인물은 단 1명 0%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준들이 엘리트 풀을 지배합니다. 외척이 20.5%, 고위 관료가 29.1%, 신규 군공이 18.9%, 황실 종친이 15.0%를 차지합니다. 이 엘리트 구성비의 변화를 도표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고조공신표가 창업 군공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해경간후자연표는 관료, 외척, 신규 군공, 종친 등 다양한 가치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국을 이끄는 엘리트의 자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군공의 비중 감소가 아니라 군공 개념 자체의 질적 변화입니다. 고조공신표의 군공은 진을 무너뜨리고 항우를 격파한 혁명적 공로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공로입니다. 하지만 해경간후자연표에 등장하는 신규 군공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흉노에 대한 방어 공로이거나 5초 7국에 난 진압과 같은 대내 공로, 즉 반란 진압 공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군공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창업에서 체제 수호로 질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혁명가를 원하지 않았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수호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듈, 5초 7국의 난이라는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기원전 154년에 5초 7국의 난은 문경지치라는 태평성대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트 집단에 대한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으며 표는 그 여파를 데이터로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의 첫 번째 여파는 구 엘리트의 숙청입니다. 반란이 중앙정부의 승리로 끝난 직후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되었습니다. 핵심 대상은 고조공신표에 뿌리를 둔 2, 3세대 공신 가문들이었습니다. 반란 가담 이후로 자기가 박탈된 여루는 20여 가문에 달합니다. 이는 창업의 논리와 수성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으며 이들의 숙청은 군사연합체에서 중앙집권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난의 두 번째 여파는 신공신의 등장입니다. 숙청이 구조조정이었다면 신규 봉우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5초 7국의 난은 군공의 가치를 일시적으로 재평가시켰습니다. 경제시기 전체 봉우자 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 즉 47.8%가 난 이후에 반란 진압이라는 신규 군공을 사유로 봉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하부입니다. 그는 고조공신주발의 이세라는 신분과 반란 진압이라는 신규 군공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창업 군공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이 아니라 군공의 주체가 교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난 이후의 군공은 그 본질이 황제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었습니다. 주하부의 성공은 그가 수성시대의 황제에게 가장 필요한 충성스러운 군인, 즉 중앙에 완전히 종속된 관료화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5초 7국의 난은 수성 엘리트의 두 번째 핵심 축을 완성시킨 분기점이었습니다. 문제 시기에 발명된 관료 엘리트에 더해 5초 7국의 난을 계기로 충성파 군사 엘리트라는 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마천은 왜 두 개의 표를 만들었을까요? 고조공신후자연표와 해경간후자연표의 분리는 한 제국의 성격이 군공국가에서 관료외척 국가로 질적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마천의 의도적인 편집 장치입니다. 고조공신표가 완결된 영웅서사라면 해경간후자연표는 미완의 갈등 서사입니다. 사마천은 표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형식을 통해 문경지치라는 태평성대가 실제로는 신구 엘리트 중앙과 지방 황제권과 외척공신 세력 간의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 위에 서 있었음을 폭로합니다. 그가 표의 말미에서 후국 멸망 원인을 통치자의 법체제와 제후 자신의 행동 양쪽에서 찾은 것은 이 구조적 긴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해경간후자연표가 데이터로 증명하는 문경지치의 그늘이란 바로 수성의 제도적 모순을 의미합니다. 그 모순이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째, 해제 시기 외척의 폭증이 보여준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 즉 공의 시스템이 혈연에 잠식될 수 있다는 제도적 취약성입니다. 둘째, 5초 7국의 난에서 보듯 창업의 공로가 수성의 논리하에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념적 모순입니다. 셋째, 수성 엘리트의 내재적 한계입니다. 관료는 군사 위기에, 군인은 평화시 통치에, 외척은 황제권에 항상 위협이 됩니다. 수성은 이 불안정한 세 집단의 끊임없는 갈등과 타협의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해경간후자연표는 문경지치라는 태평성대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창업 엘리트의 유산을 청산하고 수성 엘리트라는 새로운 지배체제를 확립하기까지의 폭력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1차 사료, 즉 데이터셋입니다. 사마천은 두 개의 표를 통해
창업보다 수성이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업이었음을 데이터로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